보통 가을을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는데요. 요즘은요, 책에게 참 좋은 계절로 여름 휴가철을 뽑는다고 합니다. 실제로 한 조사에 따르면요, 휴가철인 7월, 8월이 연말 연초 또 신학기와 더불어서 도서 판매가 증가하는 시기라고 하거든요. 뭐 책이야 언제 읽어도 좋은 거지만 여름 휴가지에서 혹은 나만의 공간에서 책으로 힐링하는 것도 참 좋은 휴가 나기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인생 책방 이지혜입니다. 책 인생 책 어려워 책 비싸 책수의 권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책 소개해드리는 작가 책소작 이시안입니다. 네, 첫 번째 코너는 아는 척 책방입니다. 오늘은 어떤 책 소개해 주시나요? 오늘은 박완서 작가님의 아주 오래된 농담이라는 책을 소개해드릴까 해요. 아니 농담 아니죠? 아니죠. 네. 최신 농담입니다. 이런 거. 네. 근데 이 소설의 중심축이 되는 이야기는요. 간단해요. 두 가지입니다. 불륜과 돈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그 막장 드라마 그렇죠, 빨간 그렇죠. 바로 그렇습니다. 네. 40대 성공한 의사인 영빈, 심영빈이 주인공이고요. 이 사람이 초등학교 동창인 그때 첫사랑, 짝사랑이거든요. 유현금과 병원에서 우연히 만나서 불륜 관계를 맺게 됩니다. 유현금 같은 경우에는 좀 결혼을 했다가 고액의 위자료를 받고 이혼을 해요. 그런 어떤 불륜 관계가 한 축이고요. 네네. 또 하나는 이 영빈의 동생 영묘가 네. 재벌가의 며느리가 됩니다. 오. 근데 이 남편이 암에 걸려서 죽어가요. 근데 시댁에서는 이 암에 걸렸다는 걸 숨기고 영묘에게도 숨기라고 얘기를 해요. 네. 결국 남편은 죽게 되는데 보통 그렇게 재벌가 남편인데 유산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게 하나도 쓸 수 없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머나. 아, 재벌인데?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아주 오래된 농담의 두 와. 축이에요. 아니 근데 왜 아들의 병을 감춘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충격받을까 봐 얘기를 안 해준 건가요? 이 재벌가의 재산이라는 게 사실은 네. 주식도 얽혀 있고 저 지분 관계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 며느리 쪽에 주지 않기 위해서 아들도 속이고 며느리도 속이고 이제 계략을 꾸몄다라고 아이고야, 생각하시면 돼요. 나쁘다. 아니 네. 간단한 줄거리지만 진짜 흥미진진하네요. 그러네요. 불륜에 빠진 그것도 흥미진진하고 아니, 재벌인데 돈 못 쓰는 재벌 진짜 흥미진진하네요. 네. 여기서 이제 아는 척 포인트 첫 번째를 좀 말씀드리면요. 네. 남부러울 것 없는 잘 나가는 40대 의사 영빈이 도대체 왜 불륜에 빠져드는가 하는 거거든요. 네. 왜 이 중년 남자들이 불륜에 빠지는가 했을 때 가족이 들어가요. 가족. 그러니까 자식 노릇, 아빠 노릇, 그 남편 노릇 이런 것들 다 이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현금이랑 만나면 이 현금이만 상대하면 되거든요. 책임감을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그 현금이와의 어떤 그런 불륜이 싹트게 되는데요. 왜 아주 오래된 농담일까요? 책 제목이. 제목이 농담에 대해서 현금이가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네. 듣는 사람이나 하는 사람이나 다 거짓인 줄 알면서도 들어서 즐거운 것이라고 정리를 해요. 그게 가족이라는 거죠. 가족이야말로 어려울 때 힘이 되고 삶의 버팀목이 된다라는 네. 것이 일종의 농담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짐이 될 때도 있고 다 거짓인 줄 알면서도 하는 농담이다. 가족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애증의 관계가 있는 맞아. 그런 것들이다라는 것이 아주 오래된 농담이란 말에 들어가 있고요. 그 이런 나이에는 첫사랑 이런 거 함부로 만나면 안 되죠. 위험해요, 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유현금님 네. 이 돈 많은 돌싱 여잖아요. 그렇죠, 네. 그 이름도 현금, 맞아요. 유현금, 유이슬류, 그러네요. 현금이 많아. 어. 끌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빈이 말하자면 유일하게 돈 달라라는 얘기를 안 하는 게 현금인 거예요. 여기서 이제 작가님이 나는 돈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다라고 하거든요. 네. 돈 걱정 없을 때 가장 그 돈에서 떨어질 수 있는 여유가 나온다는 거죠. 돈 걱정 없어. 그러니까 이게 자본주의 모습입니다. 그 내 수중에 돈이 없으면 사실 돈에 매달릴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현금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둘의 결말은 어떻게 되나요? 결국은 파국인가요? 궁금해요. 이걸 또 얘기하면 이게 스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오래된 농담 같은 경우는 지금도 잘 팔리는 소설이니까 요 결말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정말 아침 드라마 같은 어떤 빨간 맛이. 얘기들이 딱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재밌으실 거예요. 이게 재벌가가 좀 이해가 안 되지 않나요? 영묘 네. 얘기. 네네. 그래서 이 아는 척 포인트 두 번째로 이 재벌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말하자면 왜 이것을 감췄을까? 그러니까 유산을 안 주기 위해서 그런 거를 보면서 야, 좀 비인간적이다라고 하잖아요. 네. 조금 더 비인간적인 얘기가 나와요. 어느 순간 얘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포기를 한 거죠. 가족들이요? 네. 그러면서 뭘 하냐면 비즈니스를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비즈니스냐면 현재 뭐 정재계 정말 아는 유명인사가 많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사람들을 전부 다 이렇게 다 그 장례식장에 부르는 거죠. 원래 다니던 병원이나 그런 장례식장이 아니라 초호화 장례식장을 준비하고 정말 가장 크게 화환 같은 거잖아요. 쫙 전시하면서 그러니까 나의 권위를 자랑하는 그런 걸로. 보여지는 와, 말도 것만 안 또 돼. 중요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죽은 비즈니스를 보면서 야, 정말 자본주의가 돈만 밝히다 보면 이렇게까지 갈 수 있구나. 맞네. 우리가 이런 걸 또 천민 자본주의라고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소설이죠. 이게 소설이니까 가능한 거겠죠? 어떻게 재벌이 이렇게까지 막장으로 그러니까. 나올 수가 어떻게 있는지 믿고 싶지 않네요. 속상하네요. 줄거리는 사실은 아침 드라마를 또 많이 보신 분들은 네. 아주 예상 가능하게 흘러갑니다. 다만 그 가운데 인물들의 심리, 생각 이런 것들이 하나쯤은 내가 이 사람한테 대입해서 따라갈 만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오. 여기서. 왜냐하면 우리가 돈에 대해서 갈등도 있고 네. 가족과의 어떤 갈등이나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 이 인물들을 따라가면서 스스로를 성찰할 수 있는 소설이라고 할 수 있어요. 드라마로 만들어도 진짜 대박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런 약간 흥미진진한 스토리를 만든 작가님이 또 궁금하거든요. 작가님이 박완서 작가님의 전설이 뭐냐면 서울대 국문과에 들어갔습니다. 네. 근데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한 달 만에 그 전쟁이 났어요. 6.25가 나고 네. 그 대가족의 생계를 좀 책임지면서 PX에서 일하고 그러다가 결혼까지 해서 또 일남 4녀를 낳고 키워요. 네. 40세까지 전업주부였다가 네. 등단을 하게 됐는데요. 재밌는 게 처음에 그 등단한 소설이 네. 그 남옥이라는 소설이거든요. 네. 이게 PX 때 경험이 굉장히 도움이 됐대요. 박수근 화백이라고 네. 유명한 그 화가잖아요. 네. 그분을 PX에서 알게 된 거예요. 오. 근데 가끔 얘기를 듣다가 이분이 돌아가시고 그 공모가 떴단 말이죠. 그래서 이분의 전기를 써야겠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주워 들은 게 있으니까 해서 그거 전기를 썼대요. 네. 근데 안 써지는 거예요. 좀 내가 아는 걸 이렇게 쓰다 보니까 어느 순간 보니까 약간 거짓말을 보태서 쓰고 있더래요. 근데 거짓말을 쓸 땐 되게 잘 써져요. 그러면서 박완서 작가님이 내가 재능 있는 게 거짓말이구나. 그래서 이 얘기를 좀 허구로 만들어서 픽션 부분에 공모를 해가지고 된 게 바로 이 등단한 소설이거든요. 네. 그때 딱 두 가지가 그 자기의 어떤 동력이었다고 그럽니다. 네. 첫째는 상금 50만 원을 타서 남편한테 나도 돈 벌 수 있다라고 자랑하고 싶다. 오. 이게 첫 번째고요. 네. 구체적이네 꿈이. 네. 네. 두 번째는요. 네. 자기 어머니죠. 어머니가 딸을 잘난 사람으로 키우고 싶어 했는데 그 어머니의 소망을 들어주고 싶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글을 써가지고요. 오늘날 우리가 아는 박완서 작가님이 되셨고요. 2011년에 금관문화훈장을 타기도 하고 와. 그리고 1999년에는 한국예술평론가협의회 선정 20세기를 빛낸 한국의 예술인에 선정되기도 하셨어요.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마흔이라는 나이를 생각해 보면 뭔가를 이렇게 선뜻 시작하게 되는 나이가 아니잖아요. 두려움도 많아지고 용기도 안 나는 때인데 평범한 주부였다가 어떻게 그렇게 맞아요. 워낙에 가진 필력과 재능이 숨길 수 없는 정말 낭중지추와 같은 분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뭔가 희망이 느껴져서 좋은 것 같아요. 네. 나도 뭔가 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주는 것 같습니다. 진짜 마음에 누구나 이렇게 이루지 못한 꿈 같은 거 하나씩 품고 살잖아요. 실현하지 못하고 늘 정말 꿈으로만 남아있는데 오늘 작가님을 보면서 꿈을 꺼내기에 아직 늦지 않았다는 희망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는 척 책방 박완서 작가님의 작품과 함께했습니다. 책과 인생 이야기 함께하는 인생 책방 오늘 만나볼 주인공은요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국회에는 소상공인, 노동자, 관광업계 정말 많은 분야를 대표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농민을 대표하는 분 하면 조금 생경하실 텐데요. 오늘 모신 신정훈 의원님은
농업인, 농민을 대표하는 정치인이라는 수식어를 갖고 계십니다. 어떻게 이런 수식어를 갖게 되신 거예요? 뭐 제가 그렇게 농민스럽지는 않잖아요. 아, 의원님, 저 이렇게 크게 웃으면 정말 오랜만입니다. 네, 네. 네. 근데 제가 태어난 곳이 농촌이었고 네. 또 그분들의 사랑을 받아서 지금까지 자라왔고 거기에 보답하기 위해서 이제 농촌에 뛰어들어서 네. 농민들의 삶을 지지하고 네. 응원하고 그분들과 함께 해왔던 삶이 벌써 네. 한 38년 정도 되네요. 정말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저도 완전히 농민 뭐 대표다 뭐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농사꾼이다라고 평가받기에는 너무 부끄러워요. 제가 아직도 농사를 제대로 다 많이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그분들을 대표한다 이렇게 이야기는 안 하지만 그분들을 굉장히 사랑하고 네. 또 그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제가 농민답진 않잖아요라고 말씀하셨지만 네. 그냥 언뜻 뵙기에 굉장히 뭐 후덕하시고 순박한 느낌이 있으세요. 근데 네, 제가 네. 들으니까 농민의 대변인이면서 직접 농사를 짓고 계신 농민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네. 진짜요? 지금 하시는 농사는 어떤 농사? 자식 농사 아니고요. 네. 예, 어떤 농사 지금? 뭐 나주하면 대표적인 그 농산물이 뭔가요? 나주 곰탕이요. 배. 나주 배. 배? 정말요? 곰탕은 농사가 아니라 아, 죄송합니다. 네. 네, 너무 맛있는 게 바로 그리고 생각이 나요. 호남의 대표적인 곡창이 또 나주평이에요. 그러네요. 아, 그러네. 나주 제가 지금까지 농사 짓는 것은 네. 주로 쌀 농사하고 나주 배, 과수원 농사를 지금도 해요. 지금도요? 네, 그런데 신용만 합니다. 네, 오늘 의원님이 선정해주신 책과 함께 인생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의원님께서 선정해주신 인생책은요, 무려 9권짜리 소설책입니다. 문순태 작가의 타오르는 강이라는 장편 소설인데요. 어떤 책인지 함께 만나볼까요? 타오르는 강은 전라도 나주 부근 영산강의 지류에 붙어있는 새끼네 마을을 배경으로 가난 속에서 땅을 일구고 자연의 재난과 양반 관리들의 착취를 이겨내면서 살아가는 농민들의 삶을 담았습니다. 구한말 노비들의 삶을 모티브로 삼은 이 소설은 민중운동의 발생 과정을 역동적으로 그렸는데요. 나주 궁상면 토지 수탈 사건과 노비 세습제도 폐지, 동학 농민운동, 목포 개항, 광주 학생 독립운동 등 근대사의 주요 사건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 민초들의 이야기입니다. 야, 의원님 덕분에 정말 오랜만에 장편 소설을 읽게 네네.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세대들한테 노비 문화는 굉장히 생소할 거예요. 근데 이 소설엔 당시에 노비들의 어떤 생활상이 구체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던데요. 굉장히 그 부분이 흥미로웠습니다. 저도 책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네. 운명적으로 이 책을 만났어요. 아, 데스티니네요, 네, 네. 이것은. 제가 네. 농촌에 내려가서 농민들과 열심히 싸우다가 네. 또 아픔이 있었어요. 아, 그러셨구나. 그래서 한 1년 가까이 그 농민투쟁 후과로 네네. 진역을 살았는데 네. 진역에서 만난 책이 바로 이 책이에요. 아. 그런데 공교롭게도 네. 이 책의 무대가 네. 제가 활동했던 오. 농민운동을 통해서 이렇게 활동했던 네. 그 무대하고 너무 아. 너무 일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사와 삶의 네네. 내용, 그 궤적이 너무 저의 삶을 다시 비춰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 책을 붙들고 단숨에 9권 다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러셨군요. 네네. 이 소설에 등장하는 주된 배경이 말씀하셨지만 전남 나주입니다. 이 나주는 의원님의 고향이기도 하면서 지역구이기도 하기 때문에 인생책으로 선정해 주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우리 이시안 작가님 네. 어떻습니까? 이 책 어떻게 보셨어요? 이 문순태 작가가 이 타오르는 강을 집필할 때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연재도 중단되고 뭐 이렇게 하기도 했지만 다 합치면 31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31년이라는 세월은 네. 정말 한 작가의 인생과 생각과 정성이 다 들어간 그런 책이고요. 우리나라 역사가 현재적으로 그대로 담겨 있는 그런 소설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 노비제가 폐지되어서 갑자기 노비가 아닌 신분이 되었잖아요. 네. 그 두 형제가 웅보와 대부리 형제가 있는데 네. 이들이 그래서 겪게 되는 삶의 투쟁.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이라는 정서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네. 한의 정서가 잘 드러난 소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의원님의 인생책 정말 궁금한데요. 키워드를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바로 역시 농민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의원님의 삶에서 농업, 농민 아마 때려댈 수 없는 단어가 아닐까 싶은데요. 농민의 아들로 자라셨고 본인도 뭐 작게나마 농사 짓고 계시잖아요. 농민이라는 것이 의원님의 삶에서 갖는 의미랄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천직이죠. 네. 자기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풍년 농사가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네. 대개 농민들의 삶은 자연과 하늘과 그 바람과 햇빛과 네. 이런 모든 자연 조건이 함께 어우러져서 결과물을 맞이하잖아요. 그래서 농민들의 삶 자체가 굉장히 그 자연과 부딪히면서 그 자기 삶을 또 실현하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또 이제 이 먹거리라는 것이 그 가난했던 시절에는 전체 국민들에게 정말 그 삶의 행복의 기본 조건이었기 때문에 공동체 그런 그 우리 사회를 뒷받침하는 그런 네. 그 산업이죠. 네. 그래서 개인의 삶으로도 굉장히 가치 있는 그 자연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고 또 그 국민이라든가 이웃과 함께 그 서로의 삶을 지탱해주는 근간이 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저는 소중한 산업이다 이렇게 네. 생각하고 또 바라봤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이 농민들을 각별하게 생각한다는 증거를 좀 찾아봤습니다. 네. 그 농민들의 손사진, 어르신들의 손사진을 좀 많이 찍어서 보관하고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제가 농촌 현장에서 만나는 농민들의 손 중에 3분의 1 가까이가 네. 손가락이 하나씩 없어요. 왜요? 심지어는 뭉퉁이 이렇게 돼 있는 손도 있고 아이고. 심하게 우리가 모르는 손은 여기까지 잘린 손도 농사 있고. 지으시다가. 근데 손가락 없는 손이 너무 많아요. 네. 그때마다 제가 쭉 제 핸드폰에다 찍어놨는데 네. 그만큼 쌀 한 톨 또 이 옥수수 한 톨이 생산되는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치열한 삶이 배어 있다 이런 뜻을 갖고 있고 또 그분들의 삶이나 희생을 늘 마음에 새긴다라는 뜻에서 네. 제가 꼭 그 사진을 그렇게 또 그 의미를 사진 찍어서 기억하고 계시는군요. 소설에 등장한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평생 노비로 살다가 노비 세습제 폐지로 자유의 몸이 된 우리 주인공 웅보도 농민으로 살기를 희망을 합니다. 농사 지을 땅도 없는데요. 버려진 땅을 일구면서 농사를 짓게 되잖아요. 네네. 근데 그가 반드시 농토를 갖고자 했던 이유, 농사를 꼭 짓고 싶어 했던 이유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분들이 평생 노비로 살았잖아요. 네. 노비로 살아서 이제 면천, 그러니까 노비로부터 해방되었는데 해방되면 뭐예요? 생산 수단인 땅이 있어야 되는데 땅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겨우 찾아간 것이 버려진 갈대밭, 버려진 아주 진흙탕 네. 그런 땅을 영산강가에 거의 그 강이기도 하고 바다이기도 하고 진흙창이기도 하고 이 갈대밭이기도 한 그 땅을 일궈가지고 네. 자기의 소위 말해서 희망을 심는 거죠. 그 땅을 차지해 가는 과정 그리고 그 땅을 통해서 자기의 희망을 실현해내 가는 과정 이게 그야말로 그냥 소설상에서 구수하긴 하지만 정말 삶으로 보면 정말 치열하기도 하고 처절하기도 정말 하고. 아픈 그런 이야기들이 인생사가 그대로 이렇게 묻어나 있는 소설이죠. 그들이 땅에 심었던 것이 씨앗이라기보단 희망이다라는 말씀이 참 기억에 남는데요. 우리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 의원님이 의원 되시기 전에 정치 입문하시기 전에 농민운동을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특별한 계기가 있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버님이 농사를 지어서 네. 대학교까지 보냈는데 네. 그 시대가 하도 모진 세상이라 네. 제가 대학을 다 마치지 못했어요. 그리고 전두환, 노태우 군사독재 정권과 싸우면서 네. 대학을 보냈기 때문에 다시 이제 제가 대학을 다 마치지 못하고 고향으로 내려와서 아버님의 삶, 우리 사회에서 이 농민들의 삶을 사회적으로 제대로 좀 대접받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네. 이 농민들이 빼앗긴 토지를 되찾기 위해서 싸우는 과정이 이제 소설에 등장하는데 바로 그 역사가 100여 년 후에 제가 그 시골에 내려갔을 때
계속되고 있었나 봐요. 네. 그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이 그 물세, 그 수세라고 하는 이 물세를 네. 내고 있었는데 그걸 과다하다, 또 부당한 수탈이다 이래가지고 막 저항운동이 계속되고 있더라고요. 그 제가 저만 느끼는 것일 수도 있지만 네. 그 소설 무대하고 너무 많이 또 이게 연결돼 있어서 네. 저는 이 소설이 꼭 그 과거 이야기가 아니라 아직도 네. 계속 이어지고 있는 네. 영산강 유역의 민초들의 즐긴 생활사다 뭐 이렇게 네. 생각해 봤습니다. 잠깐 말씀하셨지만 농민운동할 당시에 하셨던 대표적인 활동이 수세 거부 운동이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밥은 매일 먹는데 농사 잘 몰라서 이 수세라는 그 개념이 굉장히 생소해요. 아. 물세라고요? 네네네. 뭔가요, 정확히? 과거에도 이 그 쌀 농사를 지으려면 네. 반드시 물이 물 필요하잖아요. 되죠. 네. 땅이 필요하고 물이 필요해요. 네. 그 물은 혼자 관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물을 같이 쓰는데 사용료라는 게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 이 댐에서 네. 농업용수 댐에서 그러니까 소양강 댐, 뭐 또 나주댐 이런 데서 농업용수로 그 이 물을 조달 받으면 네. 그 물 사용료를 내요. 그게 물세였는데 최근에는 그런 어떤 행정 제도 중에 하나인 네. 수리조합에 의해서 물세가 징수되는데 그 자체가 낮은 쌀값에 비해서 너무 높다. 이런 저항이 이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수탈의 방식이었던 예, 거네요. 예. 그래서 제가 그때 87년도 후반에 나주에 내려가서 이 물세 거부 운동을 폐지 운동을 해가지고 네. 90년대 초반에 그걸 대한민국 물세가 완전히 폐지되는 와. 그런 큰 그 농민운동의 성과를 거뒀어. 대단해요. 제 진짜요. 유행어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진짜. 와, 100년이 더 된 그 어떤 악습을 폐지하신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 유행어 다시 한번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같이 하나, 네. 둘, 셋. 대단해요! 제 인생 책방 조사 담당이거든요. 네. 조사를 해보니까 예전에 수세 때문에 싸웠다면 요즘 또 전기세 때문에 열심히 전기세. 싸운다고 들었는데. 정말이에요? 전기요금이요? 뭐 농업용 전기세라는 게 있어요. 네네. 과거에는 이제 농업이 단순했잖아요. 네. 쌀 농사에 필요한 전기라고 하는 것은 양수기를 돌리는 네. 그런 전기였는데 네네. 요즘은 이제 농업이 2차 산업, 3차 산업 결합해가지고 네. 6차 산업이라고 하는 네네. 그러니까 체험도 하고 관광도 하고 농업의 분야가 상당히 다양해졌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농업용 전기세 제도는 과거의 방식에 머물러 있어요. 아. 변화된 이 6차 산업에 걸맞는 네. 그런 분야의 전기 제도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많은 농민들이 농사에 필요한 전기를 쓰면서도 농업용 전기를 인정을 못 받고 있죠. 그렇군요. 그래서 그걸 좀 더 농업용 전기를 6차 산업 시대에 걸맞게 좀 바꾸자. 네. 이런 게 지금 현재 우리 농업계의 주요한 현안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 농민에 대한 이야기에서 굉장히 진정성이 많이 느껴지는데요. 네. 다음 키워드 통해서 우리 신정훈 의원님의 책과 인생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영산강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이 타오르는 강의 소설의 이 주된 배경이 되는 곳이 영산강인데요. 영산강은 다들 아시겠지만 뭐 전남 담양, 광주, 나주, 목포 등지의 그 부분을 지나는 호남 지역의 대표적인 강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만큼 뭐 오랜 세월 지역민들의 삶과 함께했던 곳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이 지역민들에게 실제로 영산강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러죠. 네. 영산강이 그야말로 삶의 터전이었잖아요. 네. 그 뭐 남도의 젖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은 강의 형태가 이제 이렇게 강둑에 의해서 이렇게 그 구체적으로 보이지만 네. 과거에는 소위 말해서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흐르는 물의 어떤 그 웅덩이 또 큰 바다 뭐 네. 이와 같은 것이었죠. 네. 그 영산강이 호남 평야에서 생산되는 그런 어떤 곡식들을 서울로 실어 날리고 일제시대 때는 일본까지 또 이렇게 그 실어 날리고 네. 하는 그런 수단이기도 했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뭐 어떤 농업의 어떤 그 터전이기도 했지만 여러 가지 물류 또 관광 문화의 어떤 그 이 산실이다 이렇게
생각되는 곳이 강이죠. 네. 의원님도 어렸을 때 영상강변에서 많이 뛰어노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우리 생활 자체가 영산강이었죠. 아, 그래요? 네, 네. 그때 당시에 영산강은 어땠는지 궁금하거든요. 뭐 지금보다 훨씬 크게 느껴졌고요. 네, 그때는 또 살아있는 것들이 너무 많았죠. 네. 영산강 갈대밭에 가서 보면 제일 생각나는 게 네. 까맣게 그 털개들 있잖아요. 허브게요. 그래요? 네, 네. 막 잡고 그러셨어요? 이 그렇게 많이 있는 것이 사람이 나타나면서 쫙 굴러 들어가다가 어느 순간에 또 다 이렇게 올라오고. 사람 소리 인기척이 끊기면 또 다 밖에 나와서 구물구물 이렇게 굴러다니기도 하고 또 이 모래톱에 있는 조개 네. 그때 보면 지금보다 훨씬 컸던 것 같아요. 그게 막 숱하게 지천에 널려 있고 네. 어렸을 때 또 낚시했던 기억이 나는데 물고기도 잡고요. 예, 거기서 그 낚싯대를 밀면 네. 거기에서 짱어 장어. 장어까지? 네. 장어예요? 네. 그때는 그렇게 많았어요. 어. 그래서 아마 영산강이 거의 뭐 그 지금 이렇게 그냥 물만 흐르는 강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때는 살아있는 그야말로 먹거리의 보고이기도 하고 네. 삶의 터전이 분명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인지 이 문순애 작가가 타오르는 강에서 영산강에 대해서 이렇게 썼거든요. 네. 전라도 사람들 마음속에는 영산강이 흐른다. 전라도 사람들의 핏줄과도 같은 영산강은 한과 희망을 안고 흐른다. 슬픔과 기쁨, 절망과 희망, 빛과 그림자를 안고 흘렀고 지금도 그렇게 흐른다. 그래서 영산강은 꺾일 줄 모르는 전라도의 힘이 되었다. 전라도의 힘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 전라도의 힘이 되었던 영산강이 한동안 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네. 이제 그때 영산강 하구원이 만들어지면서 물길이 뱃길이 많이 끊겼죠. 네. 그 전까지는 자유롭게 외부하고 소통하는 그 통로였기도 하고 네. 또 교역도 하고 네. 그랬었는데 그 70년대 이전 간척지 사업을 하게 되면서 영산강 하구원이 막히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물산들이 많이 바뀌는 거죠. 아이고. 네.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산업화를 통해 가지고 많이 강이 오염되면서 예전의 모습을 많이 잃었던 것이죠. 그러시군요. 네네. 아니, 영산강을 되살리기 위해서 의원님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그 나주 시장 시절부터 쭉 이어져 오고 있잖아요. 그 네. 노력들이. 이제는 조금 뭔가 성과들이 나오고 있나요? 뭐 제가 영산강을 중심으로 해서 네. 쭉 했던 일들 중에는 아마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영산강변에 그 주몽 드라마 세트장을 지어가지고 네. 뭐 사극의 어떤 그 제작 세트장들을 만들었었고요. 최근에는 이제 영산강 300리 자전거 길 만들자 300리 자전거 길을 통해 가지고 네. 강이 우리 삶의 친수 공간으로 그리고 쾌적한 어떤 그 삶의 공간으로 이렇게 거듭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자전거 타고 거기를 막 달리다 보면 뭔가 마음이 쉬는 공간 같은 생각이 이렇게 드는데 털개도 좀 잡고 고개도 좀 잡고 잠깐 멈춰서 납치도 짱을 좀 이렇게 하고. 잡고. 근데 그런 날 왔으면 네. 좋겠어요. 아이, 그런 의미에서 좀 잠깐 쉬어가면 어때요, 지영 씨? 그럴까요? 네. 네. 권진영이 휴게소 시간 네. 맞습니다, 의원님. 휴게소 음식 중에 어떤 거 좋아하세요? 오뎅 국물? 오뎅 국물 여기 한 사발 CG로 이렇게 있으니까 좀 드시면서 네. 제가 의원님께서 추천해 주신 타오르는 강 속에 전라도 토박이 말 맞추기를 준비했습니다. 아. 네, 첫 번째 문장 드려볼게요. 한번 맞춰보세요. 큰일 났네요. 언제까지 이럴 거요? 이리 뽀자과. 이거 무슨 뜻이에요? 아, 뽀짜과 네, 네네. 뽀자과. 아, 발음이 안 좋았군요. 가까이 와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와. 바싹의 방언이라고 합니다. 네. 의원님 맞춰주셨어요. 네, 네, 자, 그럼 다음 질문 드려볼게요. 동네 사람들이 나를 꼭 똥침 막대기 보듯 흐드란 맛이 여기서 똥침 막대기는 뭘까요? 지금 맞대기 이건가요? 뭐 비슷한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그때는 재래식 화장실이 네, 네. 많이 있고 네. 재래식 화장실을 관리하는 그런 어떤
긴 막대기. 장대, 네, 막대기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천하게 되어 아무짝에도 못 쓰게 된 물건이나 네. 버림받은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네, 말이에요. 네, 그런 뜻입니다. 똥침 막대기 같은 놈 이런 되게 진짜 나쁜 말이네. 근데 그건 전라도 사람이 아니라도 뭔가 이거 나쁜 느낌이 말이다. 있죠. 네. 기분 나쁘다. 확 네. 오는데요, 어감이. 저 원어민 발음으로 한번 들려주세요. 아니요, 똥침 막대기. 똥침 막대기. 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기를 더럽게도 꾸물거리네. 망건 쓰다 장파오겠어. 아니 다시 한번 내가 살려보겠습니다. 할게요. 마음간 쓰다 장파갔어. 그 무슨 장파하고 또. 장파오겠어. 장파갔다고. 네, 그거 무슨 그 뜻이? 5일 시작이나 이런 네. 그 대체의 장들이 열리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마음건 쓰다가 네. 장이 다 끝나버리겠다. 아, 맞아. 준비하다가 그만 때를 놓쳐 처음 마음 먹었던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된다. 네, 네. 다시 한번 들려주실래요? 마음건 쓰다 장파갔네. 그렇게 하면. 아니 우리 진영 씨는 네. 서울 네이티브신가요? 저 보기에는 이런 스타일이어도 네. 제가 서울 출신이에요. 오. 네. 발음이 어렵네요. 발음이 어렵네요. 네네. 나만 어려운 거예요? 장파하겠어. 장파가 이 맛이 정도 아니야? 안 나. 아, 이 정도 안 돼요? MSG가 아. 이렇게 쳐야 된다니까요. 네. 장파하겠어. 아,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네, 네. 위원님한테는 진짜 휴게실 같은 편안함이 느껴지는데 네. 지금 진영 씨가 완전 네. 땀 뻘뻘 흘리는 CG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지금. 덥네요, 이거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이네요. 네, 네. 그럼 어떻게 부르꾸라우? 이게 불을 그럼 끄라고. 어떻게 부를거라? 불을 네. 끈다는 아. 건가 아니 불을 아니, 끄라고? 어떻게 부를까요? 부르꾸라우. 불러주거나. 맞아요. 아, 네. 불러준다. 네, 네. 부르꾸라우. 근데 오. 왠지 프랑스 용어 같지 않아? 부르꾸라우. 네. 부르다, 부를거라. 그러니까 그람은 어떻게 부를 끄라우? 네. 그럼 어떻게 부를까요? 이런 예, 뜻이군요. 예. 아. 그런 뜻인 것 같아요. 네. 야, 이 책에 나오는 소설에 나오는 전라도 특유의 말들 재밌네요. 의원님과 함께하는 제2 외국어 전라도 외국어 방언이었습니다. 네. 의원님 좋은 방언 많이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신정훈 의원님과 함께 책과 인생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마지막 키워드 함께 살펴볼까요? 세 번째 키워드는 지역에도 희망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우리 의원님의 슬로건이 지역에도 희망이 있는 나라라고 들었습니다. 그런 나라를 위해서 이 지역민들의 어려움 또 아픔을 공감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신데요. 현재 의원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지역의 가장 큰 문제, 이건 꼭 해결해야 된다. 이런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87년도에 처음 시골에 내려가서 지방에서 농촌에서 삶을 시작했잖아요. 네. 그때는 삶이 굉장히 그냥 힘들었지만 그래도 그 열정이 좀 살아 숨쉬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네. 근데 어느덧 이제 한 30여 년이 흐르면서 네. 이농, 고령화, 인구 소멸 이런 상황까지 직면하다 네. 보니까 이 지역이 굉장히 지금 피폐해져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농민들의 삶이나 노동자 또 서민들의 삶이 대한민국이 이만큼 잘 사는 나라가 되기까지 다 밑거름이 됐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은 이 수도권 서울 중심의 사회 그런 대한민국이 되다 보니까 네. 지역이 갈수록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네. 지방에 있어서 이제 희망이 있는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함께 골고루 잘 사는 그런 나라는 될 수 없는 것인가. 특히 농업과 같이 현장에서 생활하는 사람들도 보람을, 삶의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좋은 나라 아닐까. 네. 그래서 지방에 희망을 심는 것이 신정원 정치의 하나의 어떤 그 뭔가 소명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이 책의 주인공이 이 땅에다 희망을 심은 것처럼 지역에도 희망을 심어야 한다 이런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데 실제로 이 지역에도 희망이 생기려면 생산 가능 인구 좀 청년들이 좀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청년들을 유입하기 위해서 우리 의원님께서 나주에 대학교 설립을 추진하셨다고 얘기를 우와. 들었습니다. 작년에 개교를 했죠.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어떤 대학이에요? 우선은 지방의 희망은 현지에 사는 사람들에게 네. 그 삶의 무게가 좀 덜 무겁게 느껴져야 돼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1차 산업은 1차 산업대로 네. 또 이게 수지가 맞고
보람이 있게 만들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아까 그 지역에서 젊은 청년들이 살더라도 그 지역에서 자신들의 꿈과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나라가 좋은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편으로는 미래를 위한 투자 이런 측면에서 우리 광주 전남의 미래 산업을 키워나가는 그리고 그런 인재와 기술을 키워나가는 네. 그런 산실들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네.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에너지 신기술과 인재의 양성소인 네. 그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을 공약으로 만들었고 네. 제가 국회에 들어와서 한국에너지공과대학 특별법을 제가 직접 발의를 했어요. 네. 그래서 2022년 3월 달에 네. 작년도에 개교를 했는데 네. 2년 만에 네. 대한민국 카이스트를 제외한 네. 특화대학 오. 이게 아주 그 대학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와. 그런 대학으로 지금 발돋움하고 있는데요. 야, 작년에 개교했는데요. 네네. 이야, 정말 많은 인재들이 그곳에 모여서 이렇게 새로운 희망들을 더욱더 현실로 만들어 나가는 그 귀한 산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싹 미소를 띄우시는데 얼마나 보람을 느끼시는지가 느껴집니다. 네. 근데 이런 대학들 키우고 지역들 키우기 위해서는 정말 뭐 굵직굵직한 일들 많이 필요한데 네. 기부를 하신다는 얘기를 그러니까 들었어요. 의원님이 기부천사라는 얘기를 또 그래요. 들었거든요. 이 기부가 근데 조금 특별하다고 하던데 고향의 사랑을 전하시는 그런 기부인가요? 그건 고향사랑 그 기부금 제도를 네네네. 좀 제도로 만들었잖아요. 네. 뭐 저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네. 그 생활은 도시에서 하지만 네. 이 자기가 태어난 고향이라든가 또 네. 지방에 있는 도시를 그 지원하기 위해서 그 세제 혜택을 보면서 거기다가 기부를 하는 그런 제도로, 그러니까 세금은 아니지만 네. 기부금을 통해서 지역과 지방을 응원하고 또 지원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고향이 있는 사람만 고향사랑 기부를 하는 게 아니고 네. 우리 또 선생님처럼 네. 서울에서 태어났어도 네, 네. 지방에다가 얼마든지 기부를 할 수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있구나. 네. 네네네. 꼭 좀 기부해서 예. 지방에도 희망 있는 나라 꼭 만듭시다. 알겠습니다. 네. 네, 우리 인생책으로 선정해주신 타오르는 강 이 책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신가요? 우리 사회가 그 함께 사는 사람들의 그 땀방울에 대한 고마움과 또 이해가 좀 넓어졌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요. 네. 지방에서 사는 사람들, 또 흙과 씨름하고 있는 우리 농민들의 삶이 우리들의 행복을 지탱하는 네. 그런 어떤 터전이 되고 또 우리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근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타오르는 강의 이 역사를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같이 생각하는 네. 그런 그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진영 씨 오늘 의원님 만나보니까 어떠셨어요? 제가 요새 체중 조절 중인데 네. 우리 의원님 만나니까 이상하게 밥에다 겉절이 먹고 싶어요. 아니, 그것도 한 공기로는 안 되겠어. 이렇게 양푼이처럼 끼고 약간 좀 국민 밥도둑이신 것 같아요. 계속해서 우리 이렇게 푸근한 정스러움을 국민들에게 많이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시안 작가님은 간단한 추천평 부탁드려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평소에 모르던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노비하면 뭐 추노 뭐 이런 것만 알지 네. 실제로 노비가 해방돼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그런 건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한국 농민사라든가 아니면 뭐 한국적인 컨텐츠를 찾고 있거나 한국적인 한에 대해서 좀 이런 부분을 보고서 아이디어를 얻고 싶다 하시는 분이라면 이 책을 보시면 상당히 좀 보람을 느끼실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끝으로 의원님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마무리 한 말씀 해주시죠. 여러분들 우리 남도 하면 생각나는 게 영산강 그리고 또 우리 농민들의 삶을 한 번쯤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타오르는 강도 꼭 기억해 주셔가지고요. 또 우리 그 영산강에 얽힌 그런 역사와 그 민초들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잘 부탁합니다. 네, 오늘은 정말 비옥한 흙냄새가 가득 나는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거침없이 퇴사하는 MZ세대.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은 이미 오래된 말처럼 느껴지는데요. 대퇴사 시대를 이끄는 MZ세대 사회초년생들을 위한 책을 준비했습니다. 책으로 사회초년생들의 직장 적응력을 높여줄 저는 홍재경입니다. 국회도서관과 함께하는 화제의 도서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일할 때 누구한테 물어봐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팀에서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져요. 요즘 MZ 신입사원들의 고민인데요. 글로벌 유수의 컨설팅 회사에서 14년 차 직장인으로 일하고 있는 저자는 회사에서 어떻게 일해야 할지 막막한 직장인들에게 일하는 기술, 그 자체에 대해 알려줍니다. 실제 업무 조언뿐 아니라 모르겠습니다를 현명하게 말하는 법 등 회사 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기 힘든 꿀팁들도 같이 알려주는데요. 스트레스는 덜 받고 효율적으로 일하고 싶은 직장인들을 위한 현실적이고 실속 있는 찐조언 대방출! 머리를 취하면 월급이 장난 아님! 일치월장을 꿈꾸는 MZ 사원들을 위한 일타사수의 업무 치트키, 일타사수의 업무력 노트입니다. 혹시 상사 때문에 퇴사를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일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사람이 힘들어서 퇴사하는 요즘. 상사 때문에 회사 가는 게 괴로운 당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책은 나를 관리하는 사람을 관리하는 매니징 업 기술을 통해 부하 직원이 상사를 관리해야 한다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데요. 지금껏 만나왔고 앞으로 만나게 될 모든 유형의 상사를 자세히 소개하며 그들을 매니징업하는 현실적인 솔루션을 알려줍니다. 더 이상 나쁜 상사 때문에 나의 소중한 커리어를 망치지 말고 매니징업 기술을 전략적으로 사용해보는 건 어떨까요? 당신의 커리어에 마법 같은 변화를 가져다줄 책, 상사 때문에 퇴사하고 싶은 너에게입니다. 오늘 당신의 지옥. 아니, 출근은 괜찮으셨나요? 그렇지 않아도 피곤한데 사람들 때문에 더 피곤한 하루였다고요? 지적을 서슴지 않는 파워 지적형 상사에 고구마 100개를 먹은 것 같은 답답함을 느끼게 하는 동료. 영혼은 집에 놓고 출근한 것 같은 영혼리스 후배까지. 우리는 출근과 동시에 다양한 유형의 직장 동료들과 함께해야 하는데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사부터 라떼는 이 튀어나오게 하는 후배까지. 출근이 두려워 오늘도 퇴사를 고민하고 있다면 그들의 진짜 모습을 한번 알아보는 건 어떨까요? 16가지 MBTI 유형별 직장 동료 탐구법을 활용해 다름을 이해하고 갈등을 최소화하는 법을 담은 책. 출근이 두렵다면 MBTI로. 안 그래도 힘든 회사 조금이라도 편하게 다녀보시길 바랄게요. 국회도서관과 함께하는 화제의 책. 첫 번째 책은 2022 넥스트 빅 아이디어 클럽 선정 도서입니다. 책은 IBM, 리바이스, 보스턴 컨설팅 그룹, 델 등 다양한 기업이 코로나 시기를 관통하며 시간과 공간의 자유로운 유연 근무제를 기업 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분투한 과정을 담았는데요. 요즘 인재들이 원하는 유연 근무의 모든 것. 브라이언 엘리엇, 쉴라 수브라마니안, 헬렌 쿱의 그들은 왜 사무실을 없앴을까입니다. 두 번째 책은 유연성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근무 방식으로 일하는 사람과 회사 모두 윈윈하는 방법이 담긴 책인데요. 지속 가능한 노동을 위한 지침과 풍부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번아웃과 잦은 이직 없는 일터를 만드는 방법을 담은 책. 앤 헬렌 피터슨, 찰리 워절의 우리는 출근하지 않는다입니다. MZ 사회초년생을 위한 직장생활 꿀팁을 주제로 오늘 뭐 읽지 함께 해봤는데요. 퇴사하고 싶거나 출근이 두렵다면 오늘의 책으로 직장 적응력을 한번 높여보는 건 어떨까요? 다양한 테마로 또 다른 세상을 선사하는 책 여행. 다음 주에는 어떤 테마로 책 속 세계를 탐험하게 될지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뭐 읽지는 다음 주 새로운 책으로 또 인사드릴게요.